집값이 정말로 잡힌 걸까요? 아니면 올 가을에 또 한바탕 폭등할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또 세금까지 올렸는데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판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요즘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금리는 높고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요. 정작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뚝 끊겨가지고 조용한데 이 조용함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질문, 바로 왜 집주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안 팔까? 바로 이겁니다. 이 답을 알면 앞으로 집값이 어디로 갈지 보이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매도할 집이 없다는 겁니다. 공급이 말라붙었다는 건데요.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게 됐고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줘서 그동안 좀 팔아봐라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건데요. 올해 5월 9일이면 그 혜택이 끝나고 다시 세금이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르냐? 집을 팔아서 10억 이상 이득이 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지금은 세금이 2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월달 이후에는 무려 6억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내야 될 세금이 거의 3배 이상 뛴다라는 거죠. 최고 세율로 따지면 거의 이득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집 팔고 남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안 팔고 만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안 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가 있죠.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양도세 수억 원 한 번에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매년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 보유세 내면서 계속 집을 들고 있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전세값, 월세가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월세 받기가 대세가 됐어요. 2021년만 해도 전 월세 거래 중 비중이 월세 비중이 40% 정도였는데요. 2024년에는 50% 중반을 넘기더니 최근에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10집 중에 6집 이상은 월세로 거래가 돼요.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월마다 현금 수익을 얻고 그 돈으로 세금과 이자 부담을 버티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파는 사람보다 차라리 세입자 끼고 정부의 세금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 규제가 매물을 시장에서 꽁꽁 묶어버린 셈인 거죠. 이렇게 팔집이 잠겨버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흐를 구멍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집값 상승의 불씨는 다른 쪽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2025년 작년 상황을 떠올려보자면은 정부에서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규제 카드를 총동원했는데 현실은 어땠냐? 서울 집값이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연간 1% 상승에 그쳤는데요. 서울은 무려 11% 넘게 상승했어요. 특히나 강남 송파 같은 부촌들은 1년 사이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송파구 잠실의 유명 아파트 2025년 초에 25억 하던 게 연말쯤 35억까지 뛰었습니다. 1년 만에 10억 가까이 상승을 해버린 건데 강남구 성동구 같은 인기 지역들도 비슷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자체가 작년에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고요. 규제도 금리 인상도 강남권 현금 부자들의 인기 지역 쏠림을 막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강남이 치솟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을 사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들, 강남 너무 비싸니까 차선책으로 여기라도 사자 이런 수요가 몰렸고 실제로 2025년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15에서 18%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노원, 도봉, 강북처럼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들까지도 줄줄이 들썩였고요. 이걸 흔히 갭 메우기 현상이라고 불러요. 비싼 동네가 먼저 오르면 나중에 저렴한 동네가 간격을 메우는 것처럼 따라오른다 이런 뜻인 건데 특히 전세 가격의 이런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들 전세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을 때도 있었고요. 노원구 같은 곳들은 한때 서울에서 전세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세값 올라가면 매매가랑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사지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 35억, 노원 9억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은 노원 9억은 저렴하네 이러고 투자자들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에 갭 투자가 외곽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고 세입자 끼고 적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사두려는 움직임들이죠. 정부가 놀라가지고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억제 대책들 추가로 내놨었지만 오히려 이러다가 더 못 살 것 같다. 이런 막차 심리 포모 현상들을 자극해서 불길에 기름을 부은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전방위로 뛰니까 불안했던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매수하자면서 뛰어드는 악순환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여기서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집값 잡겠다면서 수요 억누르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둘 다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먼저 수요 억제 측면을 보시면은 가장 강력했던 카드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니까 아예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린 거고 2024년, 2025년에 걸쳐서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어려운 말 같으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는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안 빌려준다. 이런 규칙인 거고 특히 2025년 7월부터 규제가 대폭 강화돼서요. 제2금융권까지도 모두 적용되고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1억인 사람이 예전에 30년 만기로 집 담보대출 받으면 6억 5천만 원 넘게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5억 5천 6백만 원 정도밖에 못 빌립니다. 규제 전보다 1억 이상 덜 빌려주는 거죠. 정부가 혹시 모를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규제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강남의 인기 아파트들,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도 사들여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저렴한 집을 사는 것도 막혀버렸죠. 애초에 대출 규제로 노린 건 집값 안정인데 현실에서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규제들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법적 논란도 커졌어요. 정부가 2019년 말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는 대출을 아예 금지시켰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 지금 15억이면 서울에서 웬만한 집입니다. 내 돈으로 집 사겠다는데 은행 대출까지 막아버리는 거는 재산권 침해 아니라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간 상태고 정치적인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규제했다가는 무주택자들 표심 잃어버린다 이런 걱정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슬그머니 완화 조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대출 조이기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평가가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에 대한 확대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몇십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변 그린벨트도 푼다라고 했죠. 서류상으로 인허가 물량도 늘었다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을 까보면 그 상황이 달라지는데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은 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작년보다 0.5% 늘어났고요. 정작 공사를 시작한 착공 물량은 12.3% 줄었습니다. 완공돼가지고 입주한 집도 13.4% 감소했고요.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삽을 못 든 사업장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건설사들이 돈줄이 말랐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집을 지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빌려온 돈을 갚기 힘들어진 데다가 자재비며 인건비며 여러가지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서 공사를 포기하거나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정부 발표 속의 숫자랑 현실 공급 사이에서 커다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으로 내년 2026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은 최악일 겁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8,50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연간 공급이 1만 가구도 안 되는 최저 기록입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보통 서울이 1년에 3만에서 5만 가구는 새 아파트가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입주한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하나가 1만 2천 가구였는데 내년 서울 전체 공급이 그 한 단지보다도 적습니다. 이 정부가 아파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까지도 합치면 내년 서울 4만 8천 호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수요자는 결국에 아파트를 찾기 때문에 현실 체감이랑 정부 발표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리되자면 새로 지은 집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고 기존 집도 안 팔고 있죠. 새 집 공급도 뚝 끊겼죠. 시장이 완전히 메마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요 억제랑 공급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서요. 그럼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겠지만 오히려 이건 폭발 직전의 압력 밥솥 같은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금리에 거래가 뜸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겠지만요. 언제까지나 조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폭발한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바로 다가오게 될 가을 시나리오예요. 현재 4월을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건 사실입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거래를 미루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조용함 뒤에는 두 가지 폭탄이 뚝딱거리고 있어요. 한 개는 전세 폭탄, 또 다른 하나는 매물에 대한 가뭄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이사철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이사 수요가 폭발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 문제, 직장 이동, 결혼 여러 가지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죠. 이분들이 집을 마련하라고 시장에 나올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출 규제가 심해서 집 살 돈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을에도 많은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찾게 될 거고, 집은 나중에 사고 일단 전세부터 뭐 이런 심리겠죠. 근데 그때 전세 매물이 충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요. 기존 집주인들도 집을 안 팔고 버티느라고 전세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집이 월세로 전환돼 버렸죠. 결국에 가을에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정된 전월세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될 거고, 너무 뻔한 경제 원리가 여기서 작동을 해요. 수요는 큰데 공급이 없다. 가격이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을에 심각한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세값이 막 치솟으면은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지겠죠. 지금도 전세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을에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로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징벌적인 세금들이 매물을 묶어버렸고요. 역대 최저 수준의 신규 공급 부족이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거래가 없어서 잠잠해 보이시겠지만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특히나 가을 이사철이 되면은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에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았었지만 결국 수급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를 건드리진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게 우리가 살펴본 팩트겠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뒤늦게 방향을 바꿔서 이런 위험한 흐름들을 돌릴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송두리째 바꿀 만한 변수는 없는지,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